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10년 미국 맨해튼은 지금처럼 바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가득했죠. 특히나 이 지역에는 25살의 고운 아가씨 도로시 아놀드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향수 수입업자로 일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도로시는 그 집안의 가장 큰 딸이자 곧 상속녀였던 거죠. 그녀는 당시 브린모어라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녀 도로시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1900년대 초반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모는 그녀가 그저 부잣집에 시집가서 여유로운 삶을 살길 바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도로시는 본격적으로 글 쓰는 일에 매진했고 1910년 봄 맥클로어 잡지에 직접 쓴 단편소설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소설을 읽어본 잡지사는 아쉽게도 원고를 거절했는데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맥클로사에 제출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낙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작가라는 꿈을 꾸면서 가족들의 비웃음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상심의 날을 보내고 1910년 12월 12일입니다. 도로시는 그날 아침 여동생 머저리가 여는 생일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이때 어머니가 자신도 함께 생일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사러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도로시는 어머니가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전 11시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이 젊은 상속녀는 청색 코트에 치마 그리고 멋진 장식이 들러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추위를 감싸기 위한 두꺼운 머프가 들려 있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도 있는 깔끔하고 귀티나는 복장이었죠. 그녀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약 $25 정도, 이걸 요즘으로 치자면 대략 $700, 하나 85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거리를 걷던 도로시는 자신의 집이었던 79번가를 벗어나 5번가와 27번가 모퉁이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초콜릿을 구매한 뒤에 그것을 머프에 챙겨놓고 밖으로 나왔죠. 이어서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 서점이었는데요. 천천히 책을 둘러보던 도로시는 꽤 재밌어 보이는 수필 한 권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쇼핑을 즐기는 표정이 마냥 즐거워 보였는데요. 물론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걸음이 좀 느렸지만 전혀 힘든 날은 아니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나온 도로시는 마침 거리에서 친구 글래디스 킹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글래디스는 여동생 머저리의 생일 파티에 함께 초대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길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다가오는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로시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자신은 여기 센트럴 공원을 산책하다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이때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됐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날 도로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한 적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게 됩니다. 이윽고 캄캄한 밤이 되었고
도로시의 부모는 일단 전화기를 들고 평소 딸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여럿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도로시랑 지금 같이 있는지 아니면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아는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어떤 누구도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길함을 느꼈죠.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애가 탔지만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니다. 실종 신고로 인해서 괜히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었고 혹여 이런 스캔들이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존 키스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그가 일단 도로시 가족의 집에 도착을 했고 혹시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면서 집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도로시 방에는 그녀가 당일 입고 나간 옷을 빼고는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돈은 가지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값비싼 물품이나 보석은 그대로였어요. 그렇다면 혹시 납치나 습격을 당한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던 변호사는 조금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가 벽난로를 뒤적거리다가 찾아낸 타버린 종이 몇 개. 그가 젤을 털어서 안에 내용을 끼워 맞춰 보니까 한 개는 유럽으로 가는 유람선 안내서였고요. 또 하나는 맥클로 잡지사에서 그녀의 글을 거절했던 편지였습니다. 이때 머리에 번뜩 뭔가 스쳐 지나갑니다. 존은 혹시 도로시가 잡지사가 거절을 한 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낙담했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훌쩍 떠나버린 건 아닐까 추리하게 됐는데요. 가족과 변호사는 이후에 선착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탐문하면서 청색 코트에 모자를 쓴 여인을 봤냐고 물었지만 그런 여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가족은 근방의 병원, 교도소, 그리고 영안실까지 찾아갔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을 부르길 거부한 상황에서 사라져버린 상속녀를 찾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핑거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립탐정기관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곧 이 핑거턴 소속의 전문 형사들이 총동원이 되었고 도로시를 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그 실종 무렵 유럽으로 향했던 모든 배의 승객 리스트를 확인했고요. 그 한 명 한 명 중에 도로시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허당이었죠. 동시에 수사관들은요, 근방의 도시를 뒤지면서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실종된 여성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맨하탄 도시, 이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걸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라면 형사들은 도로시의 주변 인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도로시의 남자친구였던 42살의 조지 그리스콤에게 주목하게 되죠. 사실 도로시의 가족은 평소 딸 도로시의 연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라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혹여 이 조지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막 찾아갔죠.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실종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이었던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만난 게 확인되었고 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틀어졌다 또는 서로를 해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조지 그리스콤이 가족에게 흥미로운 것을 꺼내게 됩니다. 그건 실종 전 도로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였는데요. 아내는 잡지사에서 2번의 거절을 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걸 내밀면서 사실 도로시가 슬픔을 못 이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가설 속에 약 6주 동안이나 상속녀를 찾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지만 일말의 단서 하나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립수사관들은 조사를 포기했고 도로시가 사라진 지 꽤 시간이 지난 1911년 1월 중순에 되어서야 아놀드 부부는 공식적으로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사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맨하탄 부호의 상속녀.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별다른 단서도 이미 못 찾은 상황에서 수사는 결코 순탄할 리 없었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걸 공개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높아집니다. 사실 도로시 부모님은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상 딸을 찾을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딸의 실종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보상금 $1,000를 내걸게 됩니다. 이 돈을 현 시점에 한화로 계산하면 대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 도로시의 얼굴은 도시 곳곳에 포스터로 붙었고 신문에 광고로도 게재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수천 건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도로시를 봤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제보는 거의 모두 거짓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온 편지 한 통. 우리는 당신의 딸 도로시를 데리고 있다. 수일 안에 현금을 준비해서 지정된 곳에 두어라. 그래야만 당신의 딸이 살아 돌아갈 수 있다. 납치를 암시하는 이 편지에 가족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수세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또한 사실 이 집이 부유한 집이다 보니까 돈을 노린 사기극으로 판명됩니다. 몇 달간의 수사, 수많은 제보, 하지만 어떠한 의미 있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도로시가 친구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후 헤어진 오후 2시, 이때 시점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맨하탄 거리 한가운데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분명 그 전에 징후를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시신이라도 발견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냥 정말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도로시의 행방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고 얘 실종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가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모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이 시점, 이제 도로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이 느꼈을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